여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들리는 사연 채널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으로 느껴진 순간이 있으신가요? 내가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이 사실은 수많은 비밀 위에 세워진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타인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어떤 거짓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가 마주하게 된 가장 잔혹하고 아픈 진실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실의 무게는 때로 총알보다 무겁습니다. 강력반 형사 시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것은 방탄조끼의 무게가 아니라 제가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였죠. 10년을 한솥밥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저를 친형처럼 따르던 후배 녀석, 민수가 남긴 짧은 유서.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정의라는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역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강력반 사무실, 모두가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반장님은 창밖을 보며 줄담배만 태우셨고, 저는 민수의 텅 빈 책상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늘 마시던 싸구려 믹스커피가 차갑게 식은 채 놓여 있었죠. 유서의 마지막 문장은 아직도 제 뇌리에 면도날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선배님, 저는 끝까지 좋은 경찰이 되지 못했습니다. 괴물을 잡으려다 저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몇 달간 잠복하며 그들의 세계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범인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목격한 인간의 추악함과 시스템의 무력함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함께 마셨던 소주잔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죠. 선배님, 우리가 잡는 놈들은 진짜 괴물인데 그놈들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작은 벌레가 된 기분이에요.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 다 지나간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공허한 위로가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범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일은 제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범죄자를 세우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 믿었지만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뒤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한 절망과 뿌리 깊은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총을 내려놓았고 제복을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제 모든 것을 털어 작은 탐정 사무소를 열었죠.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세상은 저를 99.8%의 남자라고 부릅니다. 증거 확보율 99.8%.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입소문은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륜, 사기, 실종, 기업 비리. 의뢰인들이 들고 오는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저는 감정을 배제한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의뢰인의 구두에 묻은 미세한 흙의 종류로 그의 동선을 유추하고 손톱 밑에 낀 때를 보며 그의 직업과 생활 습관을 파악했습니다. 상대의 눈동자가 0.5초 흔들리는 순간, 목소리의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찰나, 저는 동물적인 직감으로 알아챕니다. 아, 저것은 거짓이구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혼탁하고 진물나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처럼 제 삶도 그렇게 무채색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웃음이 많고 햇살처럼 따뜻했던 아내는 저의 건조하고 삭막한 세계에 들어온 유일한 색채였습니다. 제가 파헤치는 인간 군상의 추악함에 지쳐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주는 저녁 식사의 온기,
거실을 채우는 그녀의 은은한 샴푸 향기, 잠든 제 곁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의 세계는 그 어떤 균열도 없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제 사무실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서류 뭉치 위로 쌓인 먼지, 냄새가 사무실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마치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듯한 유리잔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29의 의뢰인 김서연 씨였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구두 굽은 달아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의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사무실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저는 이미 그녀의 표정에서 절박함과 수치심을 동시에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가 내민 봉투 속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몇 장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라는 의문의 메시지. 남편은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그 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어딘가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변했어요. 탐정님. 예전에는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잠가놓고 제가 만지기만 해도 화를 내요. 어떨 땐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하고요. 서연 씨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상대는 50대로 보이는 여자예요. 제가 미친 척하고 몇 번 뒤를 밟았어요. 매주 2번 이상,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7시만 되면 늘 같은 호텔로 들어가요. 너무나 당당하게요. 저는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의 말을 수첩에 기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늘 있는 일,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레퍼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저의 그 무심한 표정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제게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남편의 동선을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유독 한 동네를 반복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가지 않는 다른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그 동네에 나타나 1시간 이상 머무르곤 했습니다. 혹시 탐정님은 이 동네를 잘 아시나요? 순간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반경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아내와 함께 장을 보는 마트, 주말이면 나란히 팔짱을 끼고 산책하던 공원이 모두 그 붉은 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되물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전엔 이 동네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까? 친구 집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관련 장소라든가. 네, 전혀요. 남편이나 저나 이쪽 동네는 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해요. 그 여자가 이 동네에 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 장소라도 있는 걸까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지도 위에 찍힌 마지막 기록.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여보, 그녀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불길한 상상의 조각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것이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 생긴 지독한 직업병일 뿐이다. 세상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의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용의선상에 올리는 나쁜 버릇. 저는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제 안의 불안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불안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제 일이니까요.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돌려보낸 후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파헤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호텔 잠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언급한 그 동네, 즉 우리 동네 주변의 CCTV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옛 동료에게 부탁해 방범용 CCTV 기록을 넘겨받아 밤새 돌려보았습니다. 눈이 뻑뻑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같은 골목에 주차되는 모습을.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얼굴은 화질이 나빠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른 정보원을 통해 그의 금융 기록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액대출로 시작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최근에는 제도권 밖의 악질 사채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의뢰인의 남편은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린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아내와는 상관없는 일이기를, 제발. 며칠 뒤, 저는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고 혐오스러웠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를 두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버스를 타고 익숙하게 시내로 향했고 제가 예상했던 그 동네가 아닌 번화가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내 의심이 틀렸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하지만 카페 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하게 수다를 떨고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미행까지 하다니. 저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는 주위를 살피며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지금 잠깐 나왔어요. 그 돈, 오늘까지는 꼭 필요해요. 제발요. 더는 미룰 수 없단 말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내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무슨 돈이 필요하다는 걸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호텔 앞에서 잠복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의뢰인의 초조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차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그녀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정확해요.
7시 5분 전에는 꼭 나타나요. 그녀의 말처럼 정확히 6시 55분이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호텔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중년 여자가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제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예요. 탐정님, 찍으셔야 해요. 바로 저 여자예요. 저는 익숙하게 고성능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에 눈을 댔습니다. 렌즈를 통해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여자가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제 세상은 암전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뷰파인더 속의 세상만이 존재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너무나도 익숙한 손길로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그 사소한 버릇.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걷는 그 걸음걸이. 제가 아는 세상의 모든 디테일이 뷰파인더 속의 저 여자가 바로 내 아내라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코트, 얼마 전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골랐던 바로 그 핸드백. 아침에 출근하는 제게 오늘 늦지 마 라며 넥타이를 매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과 지금 호텔 로비로 향하는 저 여자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이 이런 것일까요? 탐정님, 왜 그러세요? 지금 찍어야 하는데. 놓치겠어요. 의뢰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행위. 그것은 지난 3년간 수백 번도 더 반복했던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간단한 동작은 제 아내를 상간녀라는 주홍글씨로 낙인 찍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삶을 산산조각내는 단두대의 스위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뢰인의 남편이 마치 제 집처럼 익숙하게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임 없이 카드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뢰인은 결국 무너지듯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는 못 보겠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의뢰인이 떠나고 저는 한참 동안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망가진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호텔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탐정 신분증을 보여주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녹음도, 촬영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 가정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젊은 직원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분들. 같은 방이요. 항상 여자분이 먼저 오셔서 체크인하시고 조금 뒤에 남자분이 오세요. 워낙 자주 오셔서. 저희는 당연히 부부이신 줄 알았어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제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차를 몰아 도시의 불빛 속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작은 카페, 제가 어설프게 프로포즈했던 강변, 아이 문제로 처음 다투고 밤새워 화해했던 공원 벤치. 함께한 모든 장소가 이제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기억을 헤집고 상처를 냈습니다. 결국 저는 허름한 모텔에 차를 세웠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방과 저주받은 카메라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피피한 냄새가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본 아내의 모습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 정작 자신의 삶에 들이운 가장 짙은 그림자는 알아보지 못한 등신. 그 생각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제 내면의 처절한 비명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유령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디서 외박하고 와?
밤새 일한 거야?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는데 어서 씻고 와. 아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을 식탁 가득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음식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건네는 모든 말, 저를 향한 모든 눈빛이 이제는 의심의 필터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저 해맑은 미소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저 다정한 목소리는 또 어떤 거짓을 감추고 있을까? 당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그때 말했던 영화, 이제 개봉했던데 같이 보러 가자. 약속 있어. 저는 퉁명스럽게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랑? 내가 모르는 약속도 있었어. 아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칠 동안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제 안의 탐정으로서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 잠입한 도둑처럼 아내의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공간을 이제는 범죄 현장을 감식하듯 샅샅이 살폈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입었던 베이지색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자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호텔의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사흘 전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같은 호텔의 영수증이 여러 장 더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쥔 영수증들을 힘껏 구겼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모르는 척 바보처럼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 찍었던 영상을 말없이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젊은 남자. 화면을 본 아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까 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그 호텔 앞에서 몇 시간을 있었는지 알아? 아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많이 봐왔던,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짓말이 발각된 자들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정말 아니야. 그럼 뭔데? 호텔에서 젊은 남자랑 단둘이 만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면 대체 뭐냐고. 제 고함에 아내의 어깨가 파르르 떨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고함에 아내의 어깨가 파르르 떨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어. 20살, 대학생이었던 시절, 동아리 선배와 만났고 철없던 시절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무책임하게 떠나버렸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너무나 차가웠고 엄격했던 부모님께는 차마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배를 가리며 학교를 다녔고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작고 따뜻했어. 내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그래서 결국 시설에 보냈어. 더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그 존재를 잊은 척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만난 그 남자가
당신 아들이라는 소리야? 응. 몇 달 전 우연히 옛 복지시설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고 아들이 성인이 되어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할 만큼 똑똑했던 아이는 생활고와 지독한 우울증으로 학업을 중단했고 사채까지 손을 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겁이 났어. 너무 무서웠어. 당신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이 날 어떻게 볼까? 더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라고 경멸할까 봐. 정작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는데. 나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호텔에서라도 만나서 좋은 거 먹이고 하루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어. 그 애가 나를 계속 의심하고 밀어냈으니까. 엄마 취급도 안 해주니까. 그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은 어느새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더 큰 혼란과 공허함이 채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밑바닥부터 완전히 금이 가 버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고통을 알아챈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저는 타인의 의뢰를 통해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책상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차마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과연 예전처럼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마지막으로 남은 짐을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다급하게 통화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응,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표정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차를 몰아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가 탄 택시가 멈춘 곳은 동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아내를 따라 카페로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너, 얼굴이 그게 다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나 납치당했었어. 어젯밤에. 빚 독촉하던 그놈들한테. 아들은 지난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창고에 갇혀 있다가 겨우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을 버렸던 엄마, 바로 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 하지 마. 난 당신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 날 버리고 떠나던 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애라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지. 근데 난 똑똑히 다 기억나. 그날 보육원 철창문이 닫히던 소리, 당신이 입고 있던 원피스 색깔, 날 보지도 않고 돌아섰던 당신의 그 뒷모습까지. 내 인생은 그날부터 지옥이었어. 생일날에도, 졸업식 날에도 나는 항상 혼자였어. 다른 애들 부모님이 사온 케이크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저주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 결혼 생활도 끝장났어. 내 아내는 당신을 상간녀로 오해하고 나를 떠났다고. 아들은 고통스럽게 말을 뱉어내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너무나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제 삶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노보다 더 깊고 무거운 감정이 제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과거에 발목 잡혀 평생을 고통받았을 아내, 그리고 그 과거의 대가를 온몸으로 치르고 있는 저 젊은 아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잡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서툴고 위태로운 마지막 모성이었음을. 저는 아내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꺼내두었던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아내가 남긴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당신만은 내가 그 아이를 버렸듯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길 바랐어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아프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 혼란, 연민, 그리고 아직 남은 사랑.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미안해. 아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을 이 끔찍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내게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내 더러운 과거가 그 빛을 더럽힐까 봐 너무 무서웠어.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범죄자보다도 더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의뢰인이었던 김서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며 상대는 그의 생모이자 나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서연 씨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늘 괴로워 보였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다 이런 사연 때문이었군요. 그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아직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녀에게 어떤 조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를 쫓는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제 탐정사무소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었지만 제가 전직 강력반 형사였다는 사실과 그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내밀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와 언론 제보를 통해 그들을 압박했고 결국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주말,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작은 한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던 날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 어떤 대화보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네. 자네가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네. 자네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게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수저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아내는 아들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밥상은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앉은 자리. 긴 시간 동안 미뤄졌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놓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진실 앞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꿰뚫는 데 익숙했던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안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그 답은 아직 희미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완벽한 이해보다 서로를 향한 힘겨운 한 걸음, 완전한 용서보다 끝까지 곁에 앉아주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멀리서 들여다보는 관찰자로만 남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남의 이야기였던 이 사건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아픈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업이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진실과 마주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위대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탐정으로, 또 때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비밀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가슴속에도 차마 세상에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프로필의 이메일 주소로 당신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익명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저희 들리는 사연 채널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리는 사연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